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죠. 원미리 실전 투자하려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권리 분석은 교과서적인 거예요. 근데 교과서적인 권리 분석을 알면 그 공매 투자에서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경매 공부를 간다든가 또는 공매를 공부를 해가지고 2개월, 3개월 달 배워서 실전 투자를 못하죠. 그 투자해도 돈은 못 벌어. 근데 부동산을 투자해서 뭐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매나 이 공매를 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잘 몰라요. 또 부동산을 잘 안다는 자체는 굉장히 쉽지 못한 거예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첫 번째, 실전 투자할 때 권리 분석은 우리가 이제 크게 부동산 가치 분석 이렇게 하면 교과서적이지만 어쨌든 가치 분석 정도는 써도 되죠. 이 가치 분석은 시세 조사죠. 시세 조사 같은 경우는 항상 뭐냐면 이제 매매 시세만 알아보죠. 매매. 그리고 전세, 월세. 요즘에는 월세 갖고 반전세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것도 여유가 있다면 부동산 주택을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그만한 상가 받아가지고 월세 받는 것보다 훨 낫죠. 왜 그러냐면 안정적이잖아. 주택은 영원한 거예요. 사람이 거주하니까. 근데 상가는 영원하지 못해요. 장사가 안 되면 관리비도 못 받아요. 상가가 관리비도 못 내는 데 많아. 그래서 관리비만 내고 가게 쓰라는 사람도 서울에도 그런 데 많아. 관리비도 뭐, 관리비가 뭐 보통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나오는데 한 달에. 두 번째는 뭐냐면 권리 분석이죠. 협의 권리 분석. 이런 권리 분석은 물건, 정보, 내역 하고 또 공부 분석. 공부라는 거는 이제 보면 최소한 등기부,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부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전입세 열람. 이제 세 번째는 현장 답사 통해서 물건 분석 하고 시세조사 및 관리비 체납 여부. 그럼 여기서 네 번째는 수익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낙찰 받으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인도죠. 인도. 즉 명도를 말하는 거죠. 내보내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여기까지 또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매도 후 시세 차익 순이익 기대 수익이라고 할까요? 기대 수익. 기대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게 완전히 돼야 내가 낙찰받고 나서 낙찰만 받으면 권리 분석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뭐냐면은 내가 낙찰받고 또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취득세가 요즘엔 중과가 돼요. 막 12.4%, 8.4% 막 이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세금을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겉으로 남는 것 같은데 실제 분석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 여기 15년 동안 경매학원을 운영했었는데 이 동네는 다 날 모르면 거의 간첩이에요. 여기 15년 이상씩 장사한 사람 꽤 많아요, 이 동네. 나보다 더 오기 전부터.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제가 목동에서 경매학원을 했을 때 그때에 목동에 있는 그 여성 주부들 있잖아. 목동에 있는 여성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복부인이 복부인. 그 사람들은 경매로 이렇게 낙찰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또 사가지고 건매물 사가지고 팔아가지고 수익이 1억 벌었다 그래. 1억 5천만 원 1억. 옛날에는 이 5천 1억이면 컸죠. 지금이야 뭐 가치가 옛날만 못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냐면 세금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낙찰받고 등기비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팔아서 그러니까 3억에 사가지고 등기까지 3억 들었다. 4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에 남았다래. 근데 거기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팔 때 그냥 파냐 이게야.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또 중개수수는 안 내나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중개수수 나가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1억 남았다. 이렇게 옆에서 딱 볼 때는 어우 부러워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세금까지 처음에 살 때도 잘 사야 되지만 이렇게 수익 분석할 때 세금 할 때 세금 절세 방법으로 수익 분석하는 거 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받고 팔아가지고 진정한 실제에 얼마가 남았냐, 수익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내가 얼마 남았느냐,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가 돈이 남았느냐 이걸 분석하는 거죠. 이걸 실제 여러분들이 때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 남았다 하는 거랑 실제 세금 띄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띄고 그러는 것 같다. 장기에서 차 띄고 포 띄우면 실제 남는 돈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죠. 그런 경험을 갖다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건 경매도 마찬가지고 공매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 때도 똑같아 이거. 그래서 제가 바로 온비도 하면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분석하는 거 하기 전에 미리 이거부터 이야기를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분석할 때는 이거를 놓고 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 분석, 시세조사죠? 할 때는 최소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중개업소, 문의를 해야 된다. 이 문의할 때 한 3개 정도는 매수 가격. 내가 살라는데 얼마면 사겠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1개에서 2개 정도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에 팔 수 있는 매도 가격. 매도 가격을 얘기하면 가격이 조금 내려가요. 매수 가격을 말하면 좀 높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격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두루뭉실하게 답한다면 이게 2개를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2개 갖게 되면 재미난 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 얘기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요. 내가 살라고 그러는데 얼마면 살 수 있겠냐면 높게 얘기해. 왜냐면 그래야만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기 쉽고 팔기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특히 경매나 공매
낙찰받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냐. 이러면 이거보다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이 매도 가격보다 더 내려가. 여러분이 나오면 경매나 공매를 할 때 처음에 여러분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 네이버 매물 나와 있는 매물 시세랑 또는 과거에 거래했던 실거래 가격 갖고 이게 얼마라고 해서 낙찰을 받고 그리고 현장에 딱 가서 내가 지금 보니까 네이버 매물에 나가는 거니까 매물이 한 10억에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8억에 낙찰 받았어. 그래 잘 낙찰 받았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현장을 딱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현장을 갔는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낙찰 받기 전까지는 현장을 가보지도 않은 거죠. 근데 낙찰 받고 현장을 갔을 때 내가 공매로 낙찰 받았다 또는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거 얼마에 팔 수 있냐라고 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은 10중 팔고 이제 9억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보면 이 8억에 낙찰받고 등기비용 한 5천이면 8억 5천이잖아? 그럼 5천만 원 차익이 나왔는데 그 이자 내고 명도비 이사 비용 주고 뭐하고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많이 남아야 한 2천만 원 남는 거지. 그러면 8억 5천 투자해서 2천 벌자고 그걸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게 어떻게 보면 손바닥에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싸게 이야기해서 싸게 내놔야 매수자가 구름처럼 몰리잖아요. 쉽게 팔고, 또는 그것도 주변에 부동산이 5개, 10개가 있다 보니까 빨리 팔아치려면 싸게 해서 매수자가 생겨가지고 바로 계약을 해야지 내가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약해버리거든.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이거로 낙찰받다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억짜리 가격이 9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로 낙찰받기 전에 먼저 시세 조사를 완벽하게 해라. 그럴 때에는 매수 가격하고 매도 가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매수 가격을 알아가지고 근데 또 여러분이 팁을 갖춰주면 좀 매수 가격을 알았다. 그러면 매수 가격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사를 가보니까 5개, 이게 많이 10개도 다니면 더 좋아요. 많이 가면. 왜 10개를 다니느냐. 5개 정도 가면은 쓸만한 공인중개사를 만나기에 드물어. 왜냐면 내가 낙찰 받으면 내 물건을 비싸게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조사할 때는 어떤 걸 하냐면은 내 물건을 비싸게 팔아줄 사람을 미리 2단계에서 알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개를 다니는 거랑 5개를 다니면 그만큼 좋은 사람을 못 만나. 좋은 사람이면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내 물건을 비싸게 팔아주는 그런 사람이죠.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중간 가격을 내가 조사한 가격 중에 중간 가격을 갖다 시세로 바꾸어서 분석하지만 내가 물건을 팔 때는 그 중에서 높은 가격을 이야기한 사람한테 물건을 내놔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이 물건의 아파트 가격이 9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10억에 못 팝니다. 9억 5천에 못 팔아요. 그러나 10억이라고 봤던 사람은 최소한 10억에 못 팔아도 9억 5천 팔고 9억 7천, 9억 8천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입찰하기 전에 먼저 선정하는 내 편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낙찰받고 물건은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 이야기한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가격을 이야기하는 부동산에 물건을 내놔야 된다. 이번에는 내가 현장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좋은 물건이 나와서 내가 낙찰받았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낙찰받은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낙찰 안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물건 살 것처럼 시세조사를 5개, 10군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한 서너 군데가 내 물건을 비싸게 팔아줄 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가서 사실은 내가
공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있는데 이것 좀 그 가격에 팔아달라. 대신에 그러면 내가 수수료는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낙찰받고 나서 이렇게 후리치는 이런 가격에 휘말리면 안 된다. 물건을 우리가 투자할 때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싸게 샀다고 그래가지고 싸게 조금 이익 보이고 팔면 남는 것이 없어요. 왜냐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본인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1년에. 자기한테 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을 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에서 경매나 공매로 해서 돈 벌려면 지금 같은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권리 분석이요, 이거? 이거는 조금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공매나 경매 중에서 권리 분석에 하자가 있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7, 80%는 없어요. 원래 경매나 공매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예요. 일반 매물로 여러분이 부동산에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잘못하다가 20, 30% 사고가 터질까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보면 이제 이거는 공매 입찰 기록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이 공매 입찰 기록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공매 공고문, 공매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알리는 거죠. 공고문이 있어요. A4용지로 한 2장 정도 또는 1장 반 정도 돼요. 두 번째는 공매 입찰 기록. 이 중에서 공매 재산 명세서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공매 물건 정보 내역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매 기록 갖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 자, 공매는 온비드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비드는 여러분이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 가면 무료예요, 무료. 근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권리 분석하기 어려워. 왜냐면 등기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온비드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보다는 더 잘 돼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등기부나 이런 게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 같은 건 여러분이 스스로 발급받아 봐야 돼. 그것이 이 공부 분석이요. 그 최소한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전입세율람을 또 떼어봐야 돼. 왜? 경매 기록에 공매 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전입세율람은요 이미 6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관이 조사한 거예요. 왜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집행관이 현황조사가 있지만 공매도 현황조사 제도가 2012년 1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진행될 때에 그 거주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거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선순위 임차인이 퇴거해버렸어. 이 선순위 임차인 같은데 전입일자가 빠른데 이 사람이 그 권리신고비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런데 이 경매 기록에는 임차인이 있으므로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 다른 사람은. 근데 내가 입찰하기 하루 전에 전입세율을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아 보니까 퇴거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나만 낮은 가격으로 사니까 그게 바로 노또죠. 노또. 그렇게 하면 1억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가끔 이게 하나씩 걸려요. 자,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상 어떻게 보냐? 이게 위반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기된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물건을 봐야 돼요. 그럼 이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내가 등기부를 보고 경매 기록을 보고 공매 기록을 보니까 어떠냐면은 그 건물이 한 30년 정도 된 등기부가 30년 전에 보존 등기된 거예요. 보존 등기는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이 생일이 어떻게 했어요? 생일이 하나에 둘이에요. 한 개죠? 건물도 생일이 하나예요.
건물은 생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보존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존등기. 이 건물이 보존등기는 건물이 태어난 생일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존등기, 그 다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존등기는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보존등기 된 게 보니까 30년 전에 보존등기 됐는데 현장을 딱 갔더니 아우 뭐 5년밖에 안 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지은 거랑 30년 된 이 건물이랑은 보면 딱 보면 알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공매 기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질 때 종전에 있는 건물의 등기부를 같이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건물은 미등기 상태에서 내비둔 거죠. 그럴 때 낙찰받으면 새로운 건물은 취득하지 못하고 토지만 낙찰받아야 돼요. 나는 토지와 건물 전체를 낙찰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토지만 낙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내 거를 못 가져오니까 건물은 법정기 사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이래저래 나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현장을 왔을 때 반드시 등기부에 보존 등기된 날짜하고 현황의 건물이 비슷한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로 해서 잘못되다간 큰 손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아주 간혹 생기는 거지만 이상하게 불행은 다른 사람은 다 피해가고 나한테만 몰려오는 게 그게 불행한 거예요. 이상하게 행운은 다 남한테 가요. 다른 사람이 경매를 공부도 안 하고 낙찰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이 다른 사람은 다 피해가. 근데 나는 보면 20, 30% 되는 게 이상하게 나한테만 와. 내가 낙찰만 받으면 하자가 생겨가지고 무조건 인수하는 권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봐.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내가 운이 없느냐. 운은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본인이 운이 없을 땐 믿을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실력. 실력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학에서 뭐냐면 도안의 경지라고 법안의 경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안의 경지는 이제 도인이죠. 신선, 경지. 그러나 이제 법안의 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한 사람, 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정도면 이거 법안의 경지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 경매나 공매에서 법안의 경지 같은 경우 되려면 이제 김동희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법안의 경지에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35권의 책을 쓴 사람인데 애군 같은 경우 왔다가도 선생님한테 번접하면 됐다고 피해가. 근데 여러분한테는 달라붙지. 만만하잖아. 이런 거를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하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그 물건도 그렇지만 시세나 이제 조사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 연체 내역을 해야 돼요. 왜냐면 관리비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하고 전용 부분이 있는데 공용 부분은 유치권이에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관리비. 전용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 근데 공용 부분은 3년치 공용 부분만 해당이 되고 3년치에 해당된 원금만 인수하는 거지 지연손해금, 늦게 내가지고 이자가 붙는 이런 지연손해금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3년치만. 그 3년치를 넘으면은 관리비가 채권 소멸시효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치만 인수하게 되는데 공용 부분이다. 근데 실무에서 하다 보면은 전용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입주를 안 시키고 그래요. 관리단에서. 그럴 때는 전용 부분까지 내고 나중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그건 1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용 부분 관리비를 내가 대답했다면. 그리고 시세조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가 되는가를 분석해야죠. 자, 그러면 수익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고 부동산 인도하고 매도 후 시세조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쉽게 망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어렵게 생각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특히 누가 부동산 투자해서 매덕을 벌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벌려면 이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도 법안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리고 공부라는 게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실제의 경험이 있어야죠.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 부동산을 보면 아 이게 오를 건가 안 오를 건가 이게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입자가를 냈을 때도 아 이 정도면 낙찰이 될까 안 될까 1등 할까 안 될까 이것도 느낌으로 올 정도가 돼야 법안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해서 그렇게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다 노력하면 다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현장 답사까지 해서 수익을 이제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분석 후 입찰가 결정하는 거죠. 세 번째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인도. 세 번째인가요?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는 매도 후 기대 수입. 수익 분석 후 입찰가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팔기 전에 우리가 분석하는 거고, 이거는 팔 때 분석하는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은 같아야 돼요. 우리가 예상가고, 이거는 확정가죠? 이건 예상 가격, 예상. 우리가 예상가를 예정을 해야죠. 이거는 확정가죠. 이러고 할 때는 시세가 10억이다. 10억 원이다. 근데 입찰가를 8억 원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를 8억 원으로 할 때 수익성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여기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입찰가를 얼마로 정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8억 원으로 한번 정해보자. 8억 원으로 한번 정해보자. 그랬을 때 8억에 바로 그러면 내가 이걸 사가지고 8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10억에 팔면 2억이 남느냐? 다른 비용이 안 든다면 2억이 남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8억에는 첫 번째 취득세가 들어가죠. 취득세, 교육세, 취득세하고 교육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택 채권 할인, 그다음에 법무사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리고 수수료 이렇게 들어가죠. 이 취득세가 보통 얼마냐?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입찰 들어갈 때에는 6억 이하면은 1.1% 정도 가요. 그러나 9억 이상 정도 되면은 한 3.3%로 나오는데 여기에 법무사 비용 이렇게 따지면 하니까 3.4% 정도 잡아줘야 돼. 이것도 1.2% 정도 잡아줘야 되고. 왜냐면 주택 채권 할인하고 또 법무사 비용 빠지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입찰 들어가면 그러니까 요거를 사면 이 사람은 1주택이 되는 거고 요걸 낙찰 받으면 1주택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걸 낙찰 받으면 요거 포함해서 2주택이 되는 거죠. 2주택자가 살 때는 요거 낙찰 받으면 3주택이 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요런 사람은 이렇게 무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낙찰 받아가지고 1주택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2주택이 될 때에는 8.4%가 되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3주택일 때는 12.4%예요.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3.5%. 국민주택 초과하면 이건 3.5%예요. 요거는 9%가 되죠. 9%. 요거는 13.4%가 되죠. 그냥 어마어마한 거 이게 취득세. 그게 됐으면은 무주택자 이렇게 사면 좋죠. 그래 이번에는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양도세가 있겠죠. 팔 때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플러스 지방소득세, 주민세, 소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요게 2021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에 팔 때는 미만은 70%, 2년 미만에 팔 때는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이거 책에 뒤에 다 있어요. 원비동매 투자의 비밀 마지막에 다 있어요. 이 책에. 그리고 이제 2년 이상은 6에서 45%예요. 근데 문제는 2주택자가 팔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 20% 중과가 있어요. 요거 2에 20%. 3주택자가 팔 때는 30%. 결국은 뭐냐면 1년 미만에 팔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옛날 생각하는 요거 10% 또 내야죠. 생각을 해봐요. 70%에다가 20%면 90%죠. 거기다가 요거 지방소득세 즉 10% 따지면 99%야. 그거 남는 거 다 세금 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거 봐. 남는 게 없고 거기 마이너스가 나오죠. 100에다가 10%도 주민세 내야 될 거 아니야.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개인 명의로 산다 그러면 이 무주택자 명의로 사가지고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을 가져가지고 하면 앞으로는 뭐 올해는 뭐 앞으로 지금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된대죠. 지금 현재는 9억까지 비과세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2년이면 앞으로 2년이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면은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거를 개인으로 취득하지 않고 법인으로 취득하면 어떠냐. 이제 법인세로 한번 물어볼게요. 법인, 개인으로. 요거는 개인이에요. 이제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어떨까?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죠. 법인세는 이렇게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법인은 12.4%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취득한 데는 12.4%. 이건 5년 이상이 되든 5년 미만이든 과밀억제권 내에 5년 미만이든 5년 이상이 되든 뭐 똑같아요. 왜냐면 등록세 세배 중과되는 규정은 규정되면 9.4%거든요. 그 9.4%하고 12.4% 중에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도록 지방세 시행령이 그 개정이 됐으니까 12.4%. 근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13.4%예요. 이게 단일세율이에요. 취득세는 법인으로 취득. 왜냐면 법인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취득세는 이렇게 12.4%, 13.4%지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양도세에서 절세가 많이 되죠. 이 개인 같은 경우는 바로 샀다 바로 팔면 뭐 다주택자 같은 거는 뭐 100% 세금이 100%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주택 양도 시 법인세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0에서 2억까지는 법인세가 10%예요. 또 2억에서 200억까지는 법인세가 20%예요. 200억에서 300억까지는 22%. 300억을 초과한다. 초과할 때는 25%. 이렇게 적용이 되죠. 대부분이 뭐 하나 팔면은 한 2억 정도 남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2억에다가 주택 양도 차익이라든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법인세가 20%가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겼어요. 작년도까지는 10%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20% 중과가 있어요, 이게.
그럼 결국은 이제 30%에다가 지방소득세 10% 해당되는 33%의 세금이 부과되는 건데, 요 기본 10%는 사무실 비용이나 월급 같은 건 다 제하니까 실적은 한 2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2.5%까지 포함하더라도 27.5%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더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요게 3% 정도가 되고 요거 20%니까 23%, 거기다가 2.3%면은 24.3%가 법인세가 되니까 개인보다는 상당히 절세가 되는 거예요. 요 12.4%, 13.4%는 어차피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이 무주택자가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면 그래도 투자할 때는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취득세는 12.4%지만 이 양도 차익이 된 법인세 같은 경우가 절세가 개인보다는 훨씬 많이 되는 것 같다. 이걸 판단하고 우리가 물건에 입찰을 해야 된다.